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이제 동아시아사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근대 교육의 보급. 과연 이 근대 교육이 각각 나라에 이제 들어왔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보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배우는데 별 내용 없다. 자, 우선 이제 개항장이 성장을 한다. 이 개항을 하니까 이제 그 개항한 곳에 이제 서구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서구화 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열강의 요구에 따라서 개항을 한 그곳에는 도시화, 그리고 도시화가 되니까 인구도 번성해지고 그 지역에 외국인도 거주하게 되는데 이 외국인 거주와 관련해서 이 조개지라는 게 있어요. 조개지. 이 조개지는 외국인이 땅을 빌리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임대하는 거야. 임대했으니까 그 빌린 기간 동안에는 그 땅에 외국인이 와서 살아도 되는 거야. 자, 그 지역을 조개지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 조개지는 보통 개항장이 많이 형성이 되었고, 여기서 금융, 무역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맨 처음에는 내륙에서 활동 금지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 보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간을 구분해 놨대. 즉 예를 들면 상하이라는 지역이 있으면 이 상하이라는 지역이 맨 처음에는 이제 조개지로 설정이 돼. 조개지. 조개지, 즉 예를 들면 프랑스가 이 땅을 빌린 거야. 그럼 이 빌린 프랑스 땅에 프랑스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뭐 프랑스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뭐 기존의 중국인들이 사는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러한 조개지를 통해서 서구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각국의 문물 전파에 출구도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빌린 조개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개항된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통 치외법권이 허용되었다. 우리 보면 뭐 난징 조약, 그리고 베이징 조약, 청나라에서 외국 세력과 맺은 조약들 내용들을 보면 최애국 대우, 치외법권 이런 거 다 허용했다고. 일본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른 서구 세력이 들어와서 빌린 이 조개지 안에서는 보통 치외법권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외국인들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각국의 주요 개항장에는 어떤 항구들이 있는가?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 조금 복습하는 내용이야. 지우개가 잘 안 지워지는구만. 아우, 여기 왜 이렇게 안 져져? 힘 엄청 주고 있는데 지금. 야, 너네 이제 원격 수업이라고 계속해서 집에서 누워만 있고 막 그러면 되게 몸이 찌뿌둥해지고 되게 몸이 안 좋아져. 체력이 엄청 떨어져.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도 해야 돼. 주요 개항장으로는 이렇게 첫 번째 상하이 나온다. 상하이, 아까 내가 상하이 할 때 내가 강조했던 부분이 신문 파트에서 상하이 지역에서 신보라는 게 발간되었다라고 했잖아. 그것과 연관시킨 이 상하이, 도시 물어볼 때 잘 나와. 도시 물어볼 때. 자, 그래서 프랑스 조개 및 공동 조개 설치.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 미국, 일본도 가는 전기 항로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뭐 청일전쟁 이후에 뭐 이런 게 발달하고, 상하이는 난징 조약에 의해서 개항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와이탄 거리가 있다라는 거. 와이탄 거리는 뭐냐면 우리 뭐 너네 로데오 거리 이런 거 알아? 이제 서울에 말이야. 이 서울 가면 이 명동 지역에 그 로데오 거리라고 쫙 있어. 거기에 막 옷 같은 거 쫙 파는 이제 가게들이 막 이렇게 쫙 연속적으로 나열돼 있는 그런 거리를 이제 거기서는 로데오 거리라고 부르는데, 여기 와이탄 거리는 뭐냐면 서구 세력이 상하이에 많이 들어왔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서구식 건물들을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서양식 건축물이 쫙 있는 그 거리를 와이탄 거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지? 신보. 그리고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다. 맨 처음에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만들잖아. 통합 임시정부를. 그치? 뭐 그 전에도 상하이에 통합되기 전에 임시정부가 있긴 했지만,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이제 도시락 폭탄 던졌을 때 그 지역이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이야. 여기 홍이라고 되어 있는데 훙이야, 홍. 어쨌든 간에 이 훙커우 공원도 상하이에 있었던 지역이다. 그래서 상하이를 물어볼 때 잘 나오는 핵심 키워드들. 첫 번째, 난징 조약에 의해 개항되었다. 두 번째, 와이탄 거리. 세 번째, 신보. 네 번째, 임시정부. 다섯 번째, 윤봉길의 도시락 폭탄.
퉁커우, 공원. 이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상하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잘 나온다. 반드시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코하마라는 지역도 은근히 나온다. 은근히. 자, 그래서 요코하마라는 지역은 미일수호 통상조약 때 개항된 그런 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아까 얘기했지. 신문 배울 때 잘 나온다고. 요코하마라는 도시랑 연결시켜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본 최초의 철도가 부설된 곳도 바로 요코하마야. 도쿄랑 요코하마를 연결짓는 그 철도가 1872년에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철도는 경인선이야. 그게 1899년인데 한 22년 아니네. 27년? 그 정도 더 빠르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타운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되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초량 외관이 설치되었다는 내용. 이 2가지가 잘 나와. 부산이 나오는. 외관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그런 관청인데 일본 놈이랑 교역하기 위한 그런 관청이 외관이야. 그런데 이 외관이 여러 군데에 있었는데 특히 이제 부산 안에서는 이 초량 외관 전에도 다른 외관이 있었어. 그런데 조선 후기 그쯤 오면 이제 초량, 부산 안에 있는 초량이라는 지역으로 외관이 옮겨져. 그런데 이 수능에서 초량 외관이라는 4글자라는 명사가 잘 나와. 그래서 내가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광복회가 조직되었다는 것 하나. 도쿄도 잘 나오겠지. 도쿄 아까 얘기했지? 아주 친화회가 결성되었다. 이건 연도도 잘 나온다 그래서 시기 구분하는 문제에서 1907년.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2차 대전을 주도한 일본의 그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 즉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열린 곳도 도쿄다. 그래서 도쿄도 도시 잘 나오고, 난징 같은 경우에는 난징도 잘 나와. 난징이 잘 나오는데 이 난징이 나올 때 너희들이 반드시 낚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난징 조약에 의해서 난징이 개항되었다라고 보통 낚아. 그런데 난징 조약에 의해서 개항된 곳이 난징이 아니야. 그걸 잘 알아둬야 돼. 알았지? 자, 난징을 보면 태평천국의 수도였고 그리고 금능기기국이라는 걸 설립했다. 이 금능기기국은 뭐냐? 우리 청나라의 양무운동 배울 때 군수기기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군수공장을 설치했다 그랬잖아. 그 군수공장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명사가 금능기기국이라는 군수공장인데 그 공장이 난징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배울 장제스라는 사람이 북벌할 때 그 북벌의 수도로서 난징을 택했다라는 거. 그래서 난징도 잘 나오고 베이징 경사대학당 1898년에 설립된 베이징의 국립대학 경사대학당도 베이징에 세워졌다. 그래서 상하이, 도쿄, 난징, 베이징 이 4개의 도시가 정말 잘 나오고 나머지도 나올 수는 있어. 그나마 두 번째 순위를 꼽자면 얘랑 한 얘 정도? 뭐 다 나오는 거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빈도수를 보면 상하이, 도쿄, 난징, 베이징이 잘 나오더라. 그래서 키워드별로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아까 전 시간에 그 옌푸의 천연론 얘기할 때 그 1899라고 써놨던 것 같은데 1898년이야. 그거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여기 도시 반드시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공부하면 무조건 맞춘다. 무조건 점수 따는 곳이야. 그치? 자, 그리고 수도의 특징을 보면 뭐 도쿄 이런 게 있다. 한성 이런 게 있다.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를 하노이라고 하지. 프랑스식 신시가지가 있다. 작은 파리라고 불렸다. 왜? 프랑스가 지배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 생활 양식의 변화도 있다. 자, 그래서 생활 양식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를 이제 맞이하다 보면 그 문화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 양식도 많이 바뀌게 돼.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생활 양식이 어떠냐면 맨 처음에 이제 일어나는 시간부터가 달라. 일어나는 시간 한 새벽 한 3시인가? 그쯤에 일어나. 그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문안 인사. 부모님께 문안 인사 드리고 그 다음에 독서, 성리학 책 같은 거 읽고 바로 밥 안 먹어.
그 다음에 밥도 먹어. 밥 먹는데 이제 이른 새벽이다 보니까 밥도 이제 죽 같은 거 되게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손님 맞이, 막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 있었는데, 서구 세력의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 문화가 깨지고 이제 새로운 서구적인 생활 양식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생활 양식의 변화를 보면 제일 큰 게 복장이지, 그치? 원래 우리 한복 입었잖아. 근데 이제 양복 입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머리도 자르지. 그래서 단발, 그리고 모자. 옛날에는 모자는 그 모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이제 특히 갓이라는 거 있잖아. 갓, 그치?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있는 애들이나 좀 이제 갓을 쓰고 다녀. 그래서 이제 뭐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갓을 쓰고 다닌다. 걔는 되게 잘 사는 애야. 그리고 갓 아닌 다른 모자 같은 건 이제 농부들이나 이제 노비들이 이제 일할 때 이제 쓰는 거고, 그리고 상투 같은 것도 틀 때 약간 머리 위에 뭔가 이제 세우잖아, 그치? 그런 상투도 이제 아무나 트는 게 아니었지. 자, 근데 이제 그런 모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패션의 개념으로 이제 모자가 도입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우리도 이제 아침에 보면 이제 모자를 쓴 친구들이 있고 모자를 쓰지 않은 친구들이 있지, 그치? 근데 그 모자를 쓴 친구들이 모자를 쓴 이유가 뭐야? 패션 아니냐, 패션, 그치? 이 학교 이 여고 안에서 그래도 이제 그 나만의 개성을 이제 뿜뿜 드러내기 위해서 모자를 딱 쓰고 이제 마스크 딱 쓰고 이제 수업 듣잖아, 그치? 자, 그다음에 근대적 시간관념의 도입인데, 시계탑. 우리는 우리도 시간 개념이 있긴 했지만 그 시간 개념이 완전 명확하진 않았어. 그래서 뭐 자시에 모이자,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그치? 이런 게 1시, 2시, 3시 이런 게 아니라 몇 시와 몇 시 사이의 개념을 어떤 시라고 두고 뭐 그 시에 모이자. 그러면 최소 한 2시간 기다릴 수 있는 거야. 어떤 애는 빨리 오고 어떤 애는 늦게 오면 그 범위 안에는 드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애매한 시간 관념에서 이제 명확한 시간 관념이 이제 조금씩 더 도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계탑도 등장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내가 살던 도시에는 그 중앙에 큰 시계탑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시계탑이라는 곳이 정말 시계를 보는 그런 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뭐 어디서 모일까? 라고 하면 대부분 그 시계탑이 딱 중앙에 있어. 그래서 야, 우리 시계탑에서 모여. 그 시계탑에서 모여서 막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이제 모임의 이제 중심의 역할도 이제 시계탑이라는 게 할 수 있었겠지. 근데 결국에는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이 시계탑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손목시계, 그리고 이제 서양식 시간관념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달력도 바꾸는 거야. 우리 이제 너네들은 대부분 이제 생일을 챙길 때 양력으로 하잖아, 그치? 그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 날짜를 보통 생일로 하는데, 이 옛날 분들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조금 이제 옛날 분들은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음력을 사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제 음력은 이제 맨날 달라지거든.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생일을 사실 음력으로 집에서는 책정을 해. 그래서 내 생일이 궁금하지 않겠지만 음력으로 9월 29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달라. 11월 초가 될 때도 있고 10월 말이 될 때도 있고 막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내 생일이 맨날 변동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 스스로 결정했어. 그냥 내 생일은 주민등록상에 10월 31일이다. 이렇게 딱 결정하고 이제 요거를 나는 생일로 맞이했어. 물론 그렇다고 뭐 누가 내 생일을 챙겨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 생일은 뭐 그냥 지나가는 365일 중 하나에 불과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 생일도 사실은 음력이야. 그래서 이번 연도 생일도 이제 11월 3일이었대. 그렇다 하더라고. 뭐 어쨌든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음력을 많이 사용했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음력, 즉 달을 기준으로 그 시간을 재는 음력이 아니라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시간을 재는 그 양력, 요거 양력이야. 양력을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73년에 태양력을 채택해. 제일 빨리 채택해. 그래서 이 일본이 태양력을
1873년에 채택했다라는 그 시기를 묻는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시기 꼭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알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시간과 똑같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태양력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일을 이제 뭐 제정하고,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즉 1896년에 이제 태양력을 사용했다. 청나라는 신해혁명 때 중화민국이 수립되면서 태양력을 사용되었다. 그래서 태양력을 가장 먼저 채택한 국가는 일본. 그 일본은 1873년에 채택했다는 거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리고 철도. 철도라는 것이 또 근대화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지. 반대로 얘기하면 제국주의 세력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제 지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또 철도였지.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발생했을 때 교회와 무엇을 파괴하자? 철도. 왜냐하면 그 철도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청나라를 조금씩 먹어버리는데 앞잡이가 되었던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철도를 없애자고 이제 의화단 운동에서 주장을 한 거야. 그러한 철도는 어떻게 부설되었는가?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철도를 서구 열강의 침략 도구로 인식했다. 문명의 이기로 생각하면서 부설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자, 이 철도를 써보니까 편리한 점이 솔직히 많긴 한 거야. 인구 이동, 상품 유통, 인적 교류 촉진되고, 여행할 때도 우리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코레일이라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코레일에서 그게 나이 제한이 있어. 아, 까먹었다. 뭐였지? 네일로였나? 그 어린애들 대상으로 지금 그 나이가 언제까지인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25살까지였나 30살까지였나 그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청춘의 나이 그게 네일로에서 청춘의 나이를 25나 30으로 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청춘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싸게 이제 열차권을 끊어주는 거야. 그 열차권, 네일로 열차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국에 있는 그 열차를 공짜로 탈 수 있어. 그거 하나만 있으면 프리패스야. 그래서 그거 하나 끊고 전국을 철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막 이제 예를 들면 오늘은 철도 타고 서울에서 시작하면 서울에서 철도 타고 이제 강릉 가는 거야. 그럼 철도 타고 강릉 쭉 간 다음에 이제 구경도 하면서 이제 또 관광지도 가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제 저녁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바베큐에 이제 뭐 소맥 한잔 하면서 이제 또 친해지고, 근데 친해지다 보면 또 뭐 그쪽도 뭐 네일로 다니세요? 뭐 그럼 서로 네일로야. 방향이 어때요? 그럼 방향이 같아. 그럼 내일 같이 갈래요?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제 같이 철도 여행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번호 교환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그 여행의 묘미, 그게 네일로야. 다 철도와 관련된 거야. 요즘도 이제 철도 가지고 네일로 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걸?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코로나 좀 풀려갖고 더 여행이 많아질 텐데, 아니다. 코로나 풀렸으니까 다 해외로 뜰려나?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여행 기회도 확대되는 거야. 이 철도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쭉 읽어보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철도가 열강의 침략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즉 외국의 군대를 이동시키는, 그런 외국의 군사 물자를 이동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자, 각국의 철도 부서를 보면, 자, 이거 아까 또 배웠네. 계속 반복되지. 요코하마에 있었던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최초의 일본 철도가 만들어지니 그게 1872년이다라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나라 맨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이제 철도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렇구나.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쭉쭉쭉 철도를 만들다가 가장 중요한 파트가 경인선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1899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그 사실. 시기를 묻는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뭐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도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나중에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지배한 다음에 우리나라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뭐 경의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X자형 철도를 많이 만들기 시작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웠는데 오늘 좀 많은 내용을 배웠던 것 같아. 침략 전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반대했는가, 반제
운동.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서구 문물을 우리가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을까? 뭐 철도, 교육, 그리고 여성 교육, 그리고 신문, 도시, 뭐 개항장 등등 여러 가지를 배웠어. 그치? 자, 그러한 내용들 오늘 배운 내용 쭉 복습 잘 하고 그 복습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즉 다음 주에 우리가 직접 보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배운 내용들 적용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면서 이제 시험 대비하도록 하자. 알겠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 야, 꼭 들어 수업. 꼭 수업 듣고 인증 올리는 건 뭐 인증 올리는 건데 꼭 수업 들어주길 바래. 알겠지? 잘 가.